강원도 산골 마을에 작은 동물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서민재 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이곳은 주변 3개 마을을 통틀어 유일한 동물병원이었습니다. 민재는 이곳에서 7년째 수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진료실을 정돈하고 약품을 점검하고 하루 일과를 계획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루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에게는 편안했습니다. 민재는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의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개가 짖는 것도, 고양이가 숨는 것도, 새가 깃털을 뽑는 것도 모두 설명 가능한 현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행동학적 패턴. 그는 세상을 그런 언어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민재는 슬픔을 애써 눌러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을 맞이하며 그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을 받고 감사 인사를 하고 절차를 챙겼습니다. 동생 도윤이 울음을 터뜨릴 때도, 어머니가 관 앞에서 주저앉을 때도 민재는 차분했습니다. 형은 감정이 없는 것 같아. 도윤이 한 번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그는 약점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민재는 마당에서 한 존재를 마주했습니다. 백호였습니다. 아버지가 키우던 진돗개였습니다. 순백의 털을 가진 충직하고 영리한 개였습니다. 아버지는 백호를 무척 아꼈습니다. 산책을 함께 다니고 밥을 손수 챙겨주고 겨울이면 목도리를 둘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백호가 지금 마당 끝 담장 아래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백호를 불렀습니다. 백호야.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리 와.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백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장을 바라보며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백호의 눈이 풀려 있다는 것을, 호흡이 얕고 불규칙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어디 아픈 건가? 민재는 백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체온을 재고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심장, 폐, 간, 신장, 어디 하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액 수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백호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먹지 않았습니다. 사료를 앞에 놓아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닭고기를 삶아줘도, 백호가 가장 좋아하던 간식을 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조차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영양제를 처방했습니다. 식욕촉진제도 투여했습니다. 며칠을 지켜봤지만 백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하루 종일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린 채 있었습니다. 누가 부르든 무엇을 주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도 보호자를 잃으면 상실감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재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먹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털에서 윤기가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매일 백호를 관찰했습니다. 수의학 서적을 다시 펼쳤습니다. 동료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답도 백호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지식이 닿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는 백호 옆에 앉았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담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시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두워지는 하늘과 멀리 보이는 산 능선뿐이었습니다. 넌 뭘 보고 있는 거니? 민재는 작게 물었습니다. 백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민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말입니다. 그날 밤, 민재는 병원 책상 앞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증상에는 진단명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그 믿음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그런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민재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백호가 아픈 게 아니라 슬픈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어쩌면 진단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다듬고 전을 부치고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민재와 도윤은 선산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백호도 데려갈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백호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산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백호에게도 필요한 시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려가죠. 민재는 백호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부터 백호는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차를 좋아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꼬리를 흔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백호는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몸을 떨었습니다. 산으로 가까워질수록 그 떨림은 심해졌습니다. 형, 백호 상태 괜찮아? 뒷좌석에 앉은 도윤이 물었습니다. 긴장하는 것 같네. 민재는 백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은 차에서 내려 산길을 올랐습니다. 백호도 따라왔습니다. 민재는 백호의 목줄을 잡지 않았습니다. 평소 백호는 사람을 잘 따랐기 때문입니다. 봉분이 보였습니다. 백호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백호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백호의 시선은 봉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호야, 이리 와.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백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놓고 술잔을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민재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호가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봉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백호야!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튀었습니다. 풀이 뜯겼습니다. 야! 이 녀석아! 도윤이 달려가 백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사람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평소와 다른 힘이었습니다. 거칠고 절박했습니다. 민재도 뛰어갔습니다. 백호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힘껏 당겼습니다. 백호, 안 돼. 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을 계속 팠습니다. 발톱에서 피가 났습니다. 흙에 섞여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윤이 백호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민재도 함께 백호를 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야 백호를 봉분에서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백호는 끌려 나오면서도 계속 발버둥쳤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차에 태워. 민재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백호를 안고 차로 갔습니다. 백호는 차 안에서도 창문을 긁었습니다. 봉분을 향해 짖었습니다. 민재는 봉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호가 판자리를 보았습니다. 흙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발톱 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의사로서 그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동물의 행동을, 본능을, 스트레스 반응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호가 보인 행동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민재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냄새를 맡아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사는 서둘러 마쳤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백호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짖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지나가는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백호를 보았습니다. 백호의 눈에는 혼란이 없었습니다. 공포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절박함만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무언가를 파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백호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는 모습, 피 묻은 발톱,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백호의 행동 기록, 증상 식욕 부진, 무기력, 공격적 행동, 원인 불명. 펜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민재는 그 단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불명,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단어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단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에서 백호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담장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넌 뭘 알고 있는 거니? 민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백호는 단순히 슬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이 아닌 직감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식이 아닌 본능을 따라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백호가 파헤친 그곳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잠깐 시간 있어? 왜? 무슨 일인데? 만나서 얘기하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재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파야 할 것 같아. 도윤은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뭐, 백호가 뭔가를 알고 있어. 그곳에 뭔가 있을 거야.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파묘? 그게 말이 돼. 걔가 땅을 팠다고 아버지 묘를 파자고? 나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민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눈을 봤어. 저 녀석은 뭔가를 찾고 있었어. 확신이 있었어. 형은 수의사잖아. 동물이 그런 행동하는 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형이 말했어. 그래.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민재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지식으로 설명이 안 돼. 백호는 단순히 미쳐서 땅을 판 게 아니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정신 차려. 파묘가 뭔지 알아? 법적으로도 문제고 가족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 그래서 너한테 먼저 말하는 거야. 민재가 도윤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경찰이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잖아. 형, 파묘는 범죄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묘지를 함부로 파면 형법상 분묘발굴죄에 해당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절대 안 돼. 정당한 사유가 뭔데? 이장이나 묘지 정비, 법원 허가 같은 거지. 걔가 땅을 팠다는 건 사유가 안 돼. 민재는 침묵했습니다.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아버지 돌아가신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 어머니는 아직도 슬퍼하고 계시고 이런 소리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알아. 그럼 왜 이러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호가 왜 그랬는지,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백호도, 나도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도윤은 형을 보았습니다. 민재는 늘 침착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형, 도윤아, 부탁이야. 민재가 처음으로 부탁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일단 확인만 하자. 도윤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해.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 민재, 도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재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산소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백호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땅을 판 것, 피를 흘린 것, 그 절박한 눈빛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어머니,
내 아버지가 편히 계시는데 어떻게 그걸 건드려? 그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호가 슬퍼서 그런 거야. 사람도 슬프면 이상한 행동하잖니. 걔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단순히 슬픈 게 아닙니다.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수의사로서 확신합니다. 저곳에 뭔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니? 모릅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형 말을 듣고 보니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까지 그러니? 어머니가 도윤을 보았습니다. 나는 반대야. 절대 안 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잘못된 일이 없다면 확인만 하고 다시 덮으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뭔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민재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나 충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꼭 해야 하는 거니? 네.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해. 아무도 모르게. 며칠 뒤 가족은 이른 새벽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재와 도윤은 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봉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거쳤습니다. 한 삽, 두 삽.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관이 드러났습니다. 민재는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기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관 주위를 천천히 파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의 삽이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 여기 뭔가 있어. 민재가 달려갔습니다. 관 옆 흙 속에 작은 것이 묻혀 있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유골함이었습니다.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골함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아린, 2002년생, 2025년 별세, 23세였습니다. 민재는 유골함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도 가까이 왔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골함은 작고 가벼웠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백호는 무언가를 보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골함을 발견한 날, 민재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정미경이었습니다. 아버지를 2년간 간병했던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민재는 미경에게 연락했습니다. 미경 씨,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날, 미경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미경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민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서 유골함을 발견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아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미경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민재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경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민재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미경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린이는 제 딸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아린은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원을 오갔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팔고 모든 돈을 치료비에 썼습니다.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하린이가 20살 되던 해에 마지막 수술이 필요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공하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대출도 안 됐어요.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어요. 결국 수술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2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어요. 미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유골함을 받았는데 봉안당에 모실 돈도 없었어요. 묘지를 마련할 돈은 더더욱 없었어요. 유골함을 들고 고시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한 구석에 유골함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린이를 둘 곳이 없었어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죽으면 하린이는 어떻게 되나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요양 중이던 아버지는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어서도 혼자면 외롭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미경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고 선산에 모시던 날이었습니다. 미경은 그날 새벽 선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유골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평생 착하게 사셨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런 분 곁이라면 하린이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봉분 옆 땅을 팠습니다. 유골함을 묻었습니다. 다시 흙으로 덮었습니다. 불법인 거 알았어요. 나쁜 짓인 것도 알았어요.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하린이를 둘 곳이 정말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비난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딸분은 어떤 아이였나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착했어요. 아프면서도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병실에서도 스케치북을 놓지 않았어요. 꽃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힘들었겠네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하린이도, 저도. 미경이 다시 울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미경이 물었습니다. 저 어떻게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민재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